화창한 가을 햇살이 제22보 병사단 사령부의 정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위병소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사단장 박기석 소장의 차량 행렬을 가로막은 한 소년이 있었다. 참모장 마창수 대령은 핏발선 눈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봉투를 치우듯 소년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이 더러운 쥐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사단장님 출타 시간이 1분이라도 늦어지면 내놈 목숨으로도 부족해. 당장 꺼지지 못해. 마 대령의 군홧발이 닿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이어갔다. 바닥에 나뒹군 소년은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떡진 머리카락과 기름때가 잔뜩 묻은 헐렁한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는데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는 영양실조에 걸린 듯 위태로워 보였다. 소년은 복부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집요하게 시선을 사단장의 1호차 지프에 고정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마대령의 무자비한 폭행의 입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안 돼요. 그 차 타면 안 돼요. 죽어요. 라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닌 절박한 경고처럼 들렸으나 마대령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마대령은 자신의 바지에 소년의 더러운 손자국이 묻자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소년의 손을 군홧발로 지시겨 버렸다. 이 미친 새끼가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야, 위병소장,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거지 새끼 하나 처리 못해서 사단장님을 기다리게 해? 전원영창 보내버리기 전에 당장 이 오물덩어리 끌어내. 그의 히스테리적인 고함에 당황한 위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소년은 마치 타이어에 들러붙은 껌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요지부동으로 버텼다. 주변을 지나던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독사라 불리는 마대령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사단장의 전속부관인 김중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황급히 달려와 마대령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고 나섰다. 참모장님, 그만하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는 눈도 많은데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를 타일러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김중희는 소년의 처참한 몰골에 가슴이 아려왔고 동시에 군의 고위 간부가 민간인,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을 일으키려 했으나 마대령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잔혹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김중희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마대령은 김중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빠져터진 놈이 어디서 감히 상급자의 지위에 토를 달아? 어린아이, 내 눈에는 작전 수행을 방해하는 적군으로밖에 안 보여. 너 군복 벗고 싶어? 사단장님 안전이 걸린 문제에 감성파리 따위가 통할 것 같아? 마대령의 눈빛에는 부하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짓밟으려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김중희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계급이 깡패인 군대 조직의 특성상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마대령은 겁먹은 김중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소년에게 다가가 허리춤에 찬 권총집에 손을 올리며 위협했다. 잘 들어라, 꼬마야. 새 셀 때까지 안 꺼지면 네 머리통에 구멍을 내주마. 나는 전시 상황이라 판단하면 즉결 처분도 불사하는 사람이야. 내 말이 농담 같으냐? 마 대령의 손이 권총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위병소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하지만 소년 한얼은 마대령의 살기 어린 협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단장의 지프차 앞범퍼를 가로막고 섰다. 피범벅이 된 입술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쏘세요. 차라리 저를 쏘세요. 하지만 이 차는 안 돼요. 출발하면 다 죽어요.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한월의 절규는 단순한 헛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해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마대령은 소년의 불길한 예언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과장된 분노를 표출했다. 이 재수 없는 놈이 아침부터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죽음의 냄새? 내 몸에서 나는 썩은 내가 아니고. 야, 경비소대, 몽둥이 가져와. 이 미친놈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어내란 말이야. 내 명령 안 들려. 마대령은 자신의 계획이 이거지 소년 때문에 틀어질까봐 초조해하고 있었고 그 초조함은 통제 불능의 폭력성으로 변질되어 분출되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진압봉을 들고 주저주저하며 다가오자 한월은 1호차의 보닛 위로 몸을 던져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엔진 소리가 이상해. 바퀴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난다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소년의 깡마른 몸이 차가운 금속 차체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차를 보호하려는 듯, 아니,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온몸으로 타이어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탱크 앞을 막아서는 사마귀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그 처절한 만큼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굳게 닫혀있던 1호차 뒷좌석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장 박기석 사단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평소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박 사단장은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움직이나 했더니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고 있었나. 마대령, 사단장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날뛰던 마대령은 즉시 부동자세를 취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마대령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방금 전의 포악함은 온데간데없고 압으로 가득 찬 간신배의 얼굴로 돌변해 있었다. 각하, 송구합니다.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거지. 아이가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시겠습니다. 각하의 귀한 눈을 버리게 해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소년을 단순한 구걸꾼으로 매도했다. 박 사단장은 마대령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며 타이어를 끌어안고 있는 소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흙투성이가 된 소년의 얼굴과 찢어진 옷,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김중희의 안경을 번갈아 보던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거지 아이가 돈을 달라고 차를 막아? 내 경험상 구걸하는 아이들은 위협을 가하면 도망치기 바쁘지. 이렇게 목숨 걸고 차를 막지는 않네. 마대령, 자네는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 사단장의 예리한 지적에 대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사단장은 한쪽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높이를 맞추며 피 묻은 소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얘야, 많이 아프지? 미안하구나. 내 부하가 거칠어서 너를 놀라게 했어. 이제 괜찮으니 말해보렴. 왜 내 차를 막아선 거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 사단장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투에 경계심으로 잔뜩 웅크려 있던 한월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어른의 호의이자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유일한 목소리였다. 한월은 딸꾹질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돈 아니에요. 저 거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죽을까봐
이 차 소리가 아파요. 끽, 끽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요. 소년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성은 박 사단장의 오랜 직관을 자극했다. 기계가 비명을 지른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소리라고 치부했겠지만 공병장교 출신인 박 사단장은 기계와 교감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 대령은 사단장이 소년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각하, 저런 헛소리를 믿으십니까? 정신병자의 망상입니다. 브레이크라니요. 어제 정비대에서 완벽하게 점검을 마친 차량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서 탑승하십시오. 제가 저 녀석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마 대령은 사단장의 팔을 이끌며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박 사단장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으로 마 대령을 노려보았다. 마 대령, 자네는 언제부터 내가 명령하기도 전에 내 몸에 손을 댔나? 그리고 완벽한 점검?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지휘관의 덕목이야. 한얼은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진동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앙상한 팔로 지프차의 거대한 타이어를 죽기 살기로 끌어안고 버텼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절박했다. 그는 눈앞에서 번뜩이는 마대령의 살기 어린 눈빛보다 이 차가 움직였을 때 벌어질 끔찍한 참사가 더 두려웠기에 쉰 목소리로 끊임없이 경고를 쏟아냈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제 귀에는 다 들려요. 바퀴 안쪽에서 쇠가 쇠를 갉아먹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름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역겨운 약품 냄새가 섞여 있어요. 소년의 구체적인 묘사에 사단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마창수 대령은 소년의 입에서 시큼한 약품 냄새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젯밤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사용했던 특수부식제의 냄새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범죄 행각이 고작 길거리 거지 꼬마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분노로 위장하여 사단장 앞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소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이 미친 꼬마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헛소리야. 약품? 네 몸에서 나는 썩은 본드 냄새겠지.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위병들이 마대령의 서슬퍼런 호통에 못 이겨 다시금 다가왔지만 피를 흘리며 매달리는 아이를 강제로 떼어내는 것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며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다. 한얼은 그 틈을 타 타이어를 밟고 보닛 위로 기어 올라가 와이퍼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늘어지며 차창 너머 박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애원하듯 호소했다. 할아버지, 제발 타지 마세요. 저 아저씨가 어젯밤에 이 차 밑에서 뭘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입에 불을 물고 쇠막대기로 뚝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얼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위병들과 김중희의 시선이 일제히 마 대령에게로 쏠렸다. 마 대령은 사색이 되어 손을 덜덜 떨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허리춤에서 권총을 완전히 뽑아들고 소년의 머리를 겨누며 악을 썼다. 이 이간첩 같은 새끼, 감히 신성한 제국 군인을 모함해? 너 북에서 보낸 공작원이지. 사단장님 암살하러 온 테러리스트가 분명해. 내가 즉결 처분하겠어. 죽어라. 동작 그만. 총 거둬라. 마 대령. 박 사단장의 천둥 같은 호령이 위병소 앞을 쩌렁쩌렁 울리자 방아쇠를 당기려던 마 대령은 감전된 듯 움찔하며 총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 사단장은 마 대령을 거칠게 밀쳐내고 보닛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한얼에게 다가가 품에서 자신의 하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얘야, 총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본 것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말해보렴. 어젯밤에 이 아저씨가 내 차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한얼은
사단장의 따뜻한 손길과 믿음직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취사장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저 아저씨가 손전등을 입에 물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칙칙하고 뭘 뿌리는 소리가 났고 곧바로 식초 같기도 하고 썩은 달걀 같기도 한 냄새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쇠줄을 자르는 듯한 뚝 소리도 아주 작게 들렸어요. 마 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비굴하고 초조한 행색이었다. 각하, 하하, 이 아이의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군요. 소설가적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어제 차량 점검 차원에서 잠시 하부를 살펴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마 제가 20년을 모신 각하의 차에 해코지라도 했겠습니까? 저 더러운 거지의 말을 믿고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박 사단장은 마대령의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싸늘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는데 평소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여 정비병에게 타이어 공기압 체크까지 시키던 마대령이 직접 차량 하부를 기어 들어갔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대령, 자네가 언제부터 정비병의 일까지 대신했나? 그리고 부식 방지제 냄새와 브레이크 오일 냄새는 엄연히 달라. 이 아이가 말하는 시큼한 냄새는 브레이크 호스를 녹이는 산성 화학물질 냄새와 아주 흡사하군.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말이야. 박 사단장은 즉시 수송대장을 호출하여 정밀 검사를 지시하려 했으나 한월이 사단장의 옷소매를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정비 아저씨들이 보면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게 검은 테이프로 감아놨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냄새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어요. 제 손은 작아서 좁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소년의 당돌하고 확신에 찬 제안에 주변 참모들은 기가 막혀 했지만 박 사단장은 잠시 아이의 눈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마 대령은 한월이 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지만 사단장의 엄명과 주변 병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한월은 작은 몸을 비틀어 지프차의 좁은 하부 공간으로 날렵하게 미끄러져 들어갔고 잠시 후 차 밑에서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축축하고 끈적한 게 묻어 있고 테이프 끝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 순간 마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뒷걸음질 치며 도주로를 찾기 시작했다. 마창수 대령은 소년이 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치자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악을 써댔는데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덮어놓고 소년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저놈이 지금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하, 위험합니다. 물러서십시오. 당장 저 쥐새끼를 끌어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마 대령은 이성을 잃고 차 밑을 향해 군홧발을 마구잡이로 차넣으며 증거를 인멸하는 동시에 소년에게 치명상을 입혀 입을 막으려고 발악했다. 박기석 사단장은 마대령의 광기 어린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 뒤로 내동댕이 쳤는데 평소 온화하던 장군의 얼굴에는 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확인하고 있는데 발길질이라니. 자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건가? 아니면 내 명령이 우습게 들리는 건가? 사단장의 호통의 마대령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채고 씩씩거렸다. 마 대령은 흙 묻은 정복을 털며 일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각하, 정말 너무하십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참모장인 저의 충심보다
족보도 없는 거리의 불황자 말을 더 신뢰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장교단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런 천한 것들은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때 차 밑에서 뜯어냈어요. 이거 보세요. 하는 한월의 외침이 들려왔고 소녀는 기름범벅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기어 나와 손에 쥔 검은색 절연 테이프 뭉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 테이프 안쪽에는 노르스름하고 끈적한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는데 한월은 그것을 사단장의 코앞에 들이밀며 급하게 설명했다. 이거 봐요. 브레이크 호스에 이게 감겨 있었어요. 이 끈적한 게 고무 호스를 녹여서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있었다고요. 마대령은 증거물이 사단장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낚아채려고 달려들며 이 더러운 걸 어디다 들이대 치워 라고 소년의 손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이 한 발 앞서 마 대령의 손목을 강하게 제압하고 소년의 손에 들린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사단장은 테이프에 묻은 액체 냄새를 맡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차량용 오일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강한 산성 화학 약품 냄새였기 때문이다. 박 사단장은 테이프를 마 대령의 코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영하의 혹한처럼 싸늘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마 대령, 우리 정비대에서는 브레이크 호스 수리에 공업용 강산을 사용하나? 아니면 자네가 어젯밤에 점검한다면서 바른 게 바로 이 특수 부식제인가? 냄새가 아주 익숙하지 않나? 마 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궁지에 몰린 마대령은 최후의 발악으로 소년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놈입니다. 저 꼬마 녀석이 미리 발라놓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저놈이 간첩이라니까요. 당장 헌병대를 불러서 저놈을 고문하면 진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왜 각하를 해치겠습니까? 저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한월은 마대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폭로에 쐐기를 박았다. 아저씨 진짜 거짓말쟁이네. 어제 그 약품 묻은 장갑이랑 헝겊 화단 옆 배수구 틈에 쑤셔 박았잖아요. 제가 그거 쥐가 물어갈까봐 돌로 눌러놨는데 지금 가서 꺼내올까요? 거기에 아저씨 지문이랑 냄새 다 남아있을 텐데. 그리고 아저씨 오른쪽 소매에도 그 약품 한 방울 튀었잖아요. 소년의 구체적인 지적에 마 대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자신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박 사단장은 즉시 헌병대장에게 눈짓하며 지금 당장 화단 배수구를 수색해라. 증거물 확보하고 감식반 불러 그리고 마 대령 소매도 검사해 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마창수 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금 입을 열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박기석 사단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고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좌중을 제압했다. 입 다물게. 자네의 그 가벼운 혓바닥보다 이 아이의 더러워진 손이 지금은 더 신뢰가 가는군. 헌병대가 증거를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대기해.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내 손으로 직접 자네의 계급장을 뜯어버릴 줄 알아라. 사단장의 엄명의 마대령은 도끼 어린 눈으로 한월을 노려보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박 사단장은 한월의 어깨를 감싸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는 소년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그 능력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얘야, 아까 차가 비명을 지른다고 했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릴 텐데 말이다. 네가 들은 그 소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한얼은 사단장의 실외에 고무되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소리가 달라요.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잡을 때 슥슥 하는 마찰음이 아니라 쇠가 미끄러지면서 끼익 하고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유압이 빠져서 캘리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불규칙해요. 실린더 하나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고 엇박자로 터지는 소리가 섞여 있어요. 한얼의 전문적인 설명에 주변에 있던 수송관과 운전병들은 입을 딱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대령은 콧방귀를 뀌며 각하, 저 녀석이 어디 카센터에서 주워들은 용어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거지가 유압이니 캘리퍼니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건 훈련된 간첩들이나 쓰는 수법입니다.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한얼은 억울하다는 듯 차의 보닛을 가리키며 외쳤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 엔진 타이밍 벨트 장력도 안 맞아요. 시동 걸 때 탁탁거리는 박자가 0.5초 정도 늦게 따라오거든요. 저기 3번 실린더 쪽 밸브 간격도 미세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박 사단장은 운전병에게 눈짓하여 즉시 보닛을 열게 했고 베테랑 수송관이 달려와 청진기 같은 정비 도구를 대고 엔진룸을 정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수송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각하,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타이밍 벨트 장력이 규정치보다 느슨해져 있고 3번 실린더 쪽 밸브 간극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밀 진단 장비 없이는 잡아내기 힘든 아주 미세한 오차인데 이걸 맹귀로 들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수송관의 보고가 끝나자 위병소 앞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병사들은 꾀죄죄한 몰골의 소년을 마치 외계인 보듯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단순한 거린이 아니라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천재가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마대령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소년의 능력이 입증될수록 자신이 저지른 어설픈 공작이 완벽하게 탈로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 사단장은 한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비범한 재능을 가진 소년의 정체에 대해 깊은 호기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얘야, 너는 누구에게 이런 정비 기술을 배웠느냐? 이건 단순히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한얼은 잠시 망설이다가 슬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기계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부대 근처에서 정비소를 하셨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순간 마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는 소년의 말에서 과거 자신이 파멸시켰던 한 천재 정비사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소년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감히 죽은 아비 팔아먹으며 동정심을 유발해? 라고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단장의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마대령의 앞을 가로막고 그를 제압했다. 그때 화단 쪽으로 뛰어갔던 헌병들이 비닐 증거물 봉투를 높이 쳐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충성, 각하, 배수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약품 묻은 장갑과 커터칼을 발견했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마창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고 특유의 산성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헌병의 보고는 마대령의 심장에 박히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고 이제 그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바늘 구멍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 사단장은 증거물 봉투를 받아들고 마대령의 눈앞에 들이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자, 이제 변명해 보게. 자네 이름이 적힌 장갑이
왜 부식제와 함께 배수구에 처박혀 있지? 내 차를 정비했다던 자네가 왜 범행 도구를 숨겼냔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니라 상관 살해 미수이자 국가 반역 행위다. 사단장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위병소 전체를 울리며 마대령의 고막을 때렸다. 마대령은 증거물이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끝까지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하는 추태를 부렸다. 모함입니다. 누군가 제 장갑을 훔쳐다가 저기에 둔 겁니다. 저 꼬마와 짜고 치는 누군가가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입니다. 이런 식의 증거 조작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단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다. 마대령을 즉시 무장 해제하고 구금하라. 헌병들이 마대령의 양팔을 결박하려 하자 마대령은 거칠게 저항하며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너희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핏발이 서 있었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혐오감에 혀를 찾고 한얼은 겁에 질려 사단장의 뒤로 숨었다. 박 사단장은 숨은 한얼을 안심시키듯 다독이며 끌려가는 마 대령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뒤에는 이 아이와 5천만 국민이 있다. 군복 입은 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상관을 해하려 한 죄.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 주마. 사단장의 단호한 선언에 마대령의 발악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지만 위병소 앞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얼은 마대령이 사라지자 그제야 안도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통증이 밀려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박 사단장은 급히 의무병을 호출하여 아이의 상태를 살피게 했고 김중희에게 지시했다. 이 아이를 사령부 의무대로 옮겨서 최고 수준으로 치료해라. 그리고 식사도 챙겨주고 오늘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을 걸세. 김중희가 한얼을 부축해 의무 차량으로 이동하려 할 때 한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박 사단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차 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급해서 말 못했는데 브레이크 호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연료통 쪽에도 뭔가 붙어 있었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소년의 추가 폭탄 발언의 현장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사단장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다. 폭발물 처리반 EOD 긴급 출동하여 차량 하부를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로봇팔이 연료통 부근에서 소형 기폭 장치가 달린 사제 폭발물을 떼어내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 확실한 확인 사살을 위한 이중 트랩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마 대령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살해 계획에 사단장은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마창수, 내 놈이 사람이냐. 박 사단장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는 한얼을 바라보며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다. 이 작은 소년의 예민한 귀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다. 사단장은 결심한 듯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사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다. 배우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이 소년 한얼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라. 이 아이가 말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가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것 같다. 폭발물 처리반 EOD 대원들이 긴박하게 도착하여 사단장의 지프차 주변을 통제선으로 차단했고 육중한 방폭복을 입은 처리 반장이 조심스럽게 차량 하부로 접근하여 문제의 기폭 장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지켜보는 참모들과 병사들은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해 멀찌감치 물러나 마른 침을 삼키며 식은땀을 흘렸다.
잠시 후 차량 밑에서 나온 처리 반장은 헬멧을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사단장에게 보고했는데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각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한 사제 폭탄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부비 트랩이 설치된 정교한 급조, 폭발물, EED입니다. 해체 시도가 감지되면 즉시 기폭되도록 설계된 악질적인 물건입니다. 처리 반장의 보고에 박기석 사단장의 미간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곁에서 포박당한 채 서 있던 마창수 대령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반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회로가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현재 장비로는 기폭 회로와 위장 회로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연료통과 함께 차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위험이 큽니다. 안전을 위해 차를 포기하고 원격으로 폭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단장의 애마이자 지휘 차량을 날려버려야 한다는 보고는 사태의 위중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때 의무병의 치료를 받고 있던 한월이 다급하게 손을 들며 외쳤다. 안 돼요. 터뜨리면 안 돼요. 저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폭탄 뒤쪽에 보면 작은 메모리 칩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저 아저씨가 폭탄 붙일 때 이걸로 끝이다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저걸 날려버리면 아저씨가 나쁜 짓 한 증거도 다 사라진다고요. 한월의 외침은 단순히 차를 아끼려는 마음이 아니라 마대령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마대령은 소년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 미친 꼬마가 또 헛소리를 그냥 폭파해 빨리 없애버려 라고 발작적으로 고함을 질렀다. 박 사단장은 마대령의 과민 반응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쏘아보며 처리 반장에게 다시 명령했다. 들었나? 저 폭탄. 단순한 살해 도구가 아니라 증거 인멸용일 수도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해체해서 원형을 확보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사단장의 단호한 의지에 처리 반장은 난색을 보였지만 군인의 본분으로 다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앞에서 베테랑인 그조차 어느 선을 잘라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펜치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땀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한월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통제선을 넘어오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지만 박 사단장은 손짓으로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다. 한월은 차 밑에 엎드려 있는 처리 반장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장난감을 조립하듯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아저씨, 빨간 선 자르면 안 돼요. 그건 함정이에요. 전기가 흐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뇌관을 잡고 있는 전자석이랑 연결돼 있어서 끊으면 바로 펑해요. 그 옆에 있는 노란색 피복 안에 숨겨진 구리선을 먼저 끊어야 해요.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웅 하는 고주파 소리가 나거든요. 처리 반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소년을 쳐다보며 화를 냈다. 야, 꼬마야,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네가 전자기학을 알아? 회로도를 볼 줄 알아? 잘못 알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 저리 비켜. 하지만 한월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다. 회로도는 모르지만 소리는 알아요. 빨간 선에서는 규칙적인 파동 소리가 나고 노란 선에서는 불규칙한 노이즈가 섞여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만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 가짜 신호를 심어 놓는다고요. 박 사단장은 소년의 말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타고난 감각의 영역에서 나오는 통찰력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단장은 결단을 내린 듯 처리 반장에게 지시했다. 반장, 아이 말을 믿어보게. 지금까지 이 아이가 틀린 적이 있었나? 엔진 소리, 브레이크 오일, 심지어 폭탄의 존재까지 다 맞췄어. 우리의 교범보다 이 아이의 귀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사단장의 무게감 있는 말에 처리 반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회로를 살폈고
정밀 계측기를 대어본 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각하, 아이 말이 맞습니다. 빨간 선에 미세한 전압이 걸려 있는데 이게 뇌관이 아니라 릴레이 스위치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잘랐다면 역전류가 흘러서 바로 기폭될 뻔했습니다. 노란 선이 진짜 전원 공급선입니다. 철이 반장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노란 선을 조심스럽게 절단했다. 틱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기폭 장치의 타이머가 꺼졌고 현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폭탄이 해체되자 철이 반장은 폭탄 본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사단장 앞으로 가져왔는데 한월의 말대로 폭탄의 뒷면 배터리 팩 사이에는 손톱만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각하, 정말로 메모리 칩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원격으로 터뜨릴 수도 있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거나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면서 이 칩도 함께 녹아버리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마대령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사단장은 증거물인 SD카드를 직접 챙겨 넣고 헌병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마 대령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일갈했다. 마창수,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상관을 죽이고 증거까지 없애려 하다니. 내 놈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안 되는구나. 이 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놈의 인생을 끝장내기에 충분한 내용일 게다. 마 대령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박 사단장은 한월을 데리고 사령부 집무실로 이동했는데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월은 비로소 제 나이 또래의 앳된 소년으로 보였다. 사단장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소년의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한월아, 아까 폭탄 해체할 때 정말 놀라웠다. 내 아버지가 정비소를 하셨다고 했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알 수도 있을 것 같구나. 한월은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이름은 한진수예요. 사람들은 아빠를 귀신손이라고 불렀어요. 못 고치는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빠가 만든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아빠가 거절하니까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고 감옥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코코아 잔 위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진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박 사단장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며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 거릴 정도로 손이 떨렸다. 한진수, 설마 10년 전 우리 사단 정비 대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던 그 천재 정비사 한진수 말이냐? 획기적인 연료 분사 장치를 개발했다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단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비극적인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책임자가 바로 당시 소령이었던 마창수였다는 사실까지도. 박 사단장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마창수가 올렸던 보고서의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한진수는 북한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인 차세대 엔진 기술을 넘기려다 적발됨. 증거 확보 완료. 당시에는 마창수의 완벽해 보이는 증거와 논리에 속아 넘어갔지만 오늘 마창수의 추악한 본성을 목격하고 나니 과거의 사건 또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세상에 내가 무고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들까지 거리로 내몰았단 말인가. 박 사단장은 다시 한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한월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까 금화 대령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나도 공범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사단장의 진심 어린 참회에 한얼은 펑펑 울며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공포를 토해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다. 각하, 마창수 대령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던 중 비밀 장부와 대포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보한 폭탄의 메모리 칩을 복구했는데 거기에 마 대령이 방산 비리 업체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진수 씨의 특허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는 마 대령의 범죄 동기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박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창수. 이 파렴치한 놈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이제는 그것을 덮으려 상관까지 살해하려 해? 내 이놈을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군인이 가장 비열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다. 한얼은 헌병대장의 보고를 듣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 아빠 누명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소년의 간절한 물음에 박 사단장은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네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고 빼앗긴 명예와 기술을 되찾아주마.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시간들도 내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박 사단장은 즉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한라인을 연결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하고 특별수사팀 구성을 요청했다. 사단장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군 검찰단이 헬기를 타고 사령부로 급파되었고 사령부는 순식간에 거대한 비리 수사의 태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마창수 대령은 독방에 갇힌 채 자신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지 않은 것을 저주하며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한얼은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인들과 헬기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아빠, 보고 있어? 내가 해냈어. 아빠를 괴롭힌 나쁜 사람. 이제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내 귀가 아빠가 물려준 이 능력이 사람을 살렸어. 소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리의 거린 같은 비굴함은 없었고 진실을 밝혀낸 당당함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헬기가 굉음을 내며 사령부 연병장에 착륙하자 군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수석 군 검찰관이 굳은 표정으로 내렸는데 그의 등장은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온 마창수 대령은 검찰관의 얼굴을 보자마자 선배님,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거러지 같은 꼬마와 정적들이 꾸민 거대한 음모입니다. 제가 감히 사단장님을 해하려 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악을 쓰며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듯 발버둥 쳤다. 하지만 검찰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별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증거물이 있는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실에 모인 수사팀과 정비 전문가들 앞에서 마 대령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한얼을 가리켜 저놈이 문제입니다. 저놈이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척하면서 미리 장치를 조작해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놈이 타이밍 벨트니 밸브 간극이니 하는 전문 용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괴군에게 특수훈련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거품을 물었다. 그의 궤변은 비록 억지스러웠지만 한얼의 비정상적인 능력을 의심하는 일부 수사관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박기석 사단장은 검찰관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현장 검증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한월의 능력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임을 입증하고 마대령의 거짓말을 분쇄하기 위함이었다. 검찰관 백문이 불여일견일세. 이 아이가 직접 차량의 결함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면 모든 의구심이 사라질 걸세. 마 대령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 이 아이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확인해 보게. 사단장의 확신에 찬 제안에 검찰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행은 다시 문제의 1호차 지프가 있는 정비고로 이동했다. 정비고 리프트 위에 올려진 1호차 아래에서 한월은 검찰관과 정비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는데 소녀는 긴장하기보다는 익숙한 기름 냄새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정비대장이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를 탈거하려면 특수 공구가 필요하다. 가져다 주마. 라고 말하며 공구함으로 향하려 했지만 한월은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뭉툭한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지렛대 원리만 알면 이걸로도 충분해요. 아빠가 공구는 손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월은 쇠막대기 끝을 캘리퍼 커버의 틈새에 정확히 꽂아 넣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탁 하고 튕겼는데 숙련된 정비병도 10분은 좋게 걸린다는 작업이 불과 3초 만에 끝났다. 텅 소리와 함께 커버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정비대장은 입을 떡 벌렸고 마대령의 눈은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계의 구조와 재질의 탄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기 때문이다. 드러난 브레이크 디스크 안쪽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유압 호스의 연결 부위가 예리한 도구로 절반쯤 잘려나가 있었고 그 위를 검은색 절연 테이프와 산성 화학물질이 덮고 있었다. 한월은 쇠막대기로 잘린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보세요. 여기 단면이 아주 매끄럽죠. 이건 니퍼로 자른 게 아니라 의료용 메스처럼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그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리막길에서 급제동을 하면 압력이 쏠려서 팍 하고 터지는 급소예요. 검찰관이 돋보기를 들고 다가가 절단면을 자세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정말이군. 이건 사고를 위장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야. 그리고 이 매듭 방식, 테이프를 감고 끝을 불로 지져서 마감하는 방식은 마대령. 당신이 평소 낚시 장비를 손질할 때 쓰는 습관과 똑같군. 검찰관의 예리한 지적에 마대령은 그건 우연입니다. 저 꼬마가 절 따라 한 겁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듯 부인했다. 하지만 한월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량의 뒤축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결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 뒤쪽 서스펜션도 이상해요. 볼트가 풀려 있는 건 아닌데 유격이 있어요. 누군가 볼트 안쪽에 얇은 와셔를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고속으로 달리면 차가 휘청거리다가 전복되게요. 정비병들이 달려들어 서스펜션을 분해하자 정말로 필수 부품인 와셔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운전자를 확실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3중, 4중의 덫이었다. 정비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검찰관에게 보고했다. 이건 악마가 설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터져서 1차 사고가 나고 만약 살아남아도 핸들을 꺾는 순간 서스펜션이 무너져 전복되고 마지막으로 폭탄까지. 이건 생존 확률 0%를 노린 완벽한 암살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소견이 나오자 마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바지 가랑이는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어갔다. 박기석 사단장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마대령을 내려다보며 일갈했. 마창수, 자네는 나 하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차에 탈 운전병과 부관, 그리고 도로 위에 무고한 시민들까지 모두 죽일 셈이었나?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려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는군. 사단장의 호통에 마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이제 자신의 오물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한얼은 기름때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사단장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칭찬을 바라는 아이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기계는 아픈 곳을 말 못하니까 정비사가 의사가 되어서 들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박사단장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소년을 와락 껴안았다. 그래, 정말 잘했다.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니? 검찰관은 즉시 마대령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며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피의자 마창수를 특수살인 미수, 군용물 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 더불어 한진수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즉시 착수하겠다. 이자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쳐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차가운 수갑이 마대령의 손목을 조여오자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정비고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때 한얼이 문득 생각난 듯 마대령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아저씨, 이거 기억나죠? 예전에 우리 아빠 정비소에서 아저씨가 차고 치고 나서 영수증 대신 써준 각서요. 수리비는 나중에 성공하면 10배로 갚겠다고 쓴 거. 우리 아빠는 이거 믿고 아저씨 차 공짜로 고쳐줬는데 아저씨는 성공해서 아빠를 감옥에 보냈네요. 그 종이는 마 대령이 소령 시절 한진수에게 도움을 받고 남긴 친필 메모였다. 마 대령은 그 메모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리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듯 괴로워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은인을 배신하고 그 아들까지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주변에 있던 수사관들은 혀를 찾고 박 사단장은 마대령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다. 끌고 가라.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마대령의 뒷모습을 보며 한얼은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나쁜 아저씨 잡혔어. 이제 아빠 안 아파도 돼. 소년의 울음소리는 정비고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소년의 슬픔을 위로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꼬마 정비사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사단장을 구하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지켜낸 기적 같은 하루였다.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 결과가 팩스로 도착하자 수사관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는데 그는 감식 보고서를 흔들며 마창수 대령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마 대령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리는 저승사자의 초대장과도 같았다. 마 대령, 당신이 범행에 사용한 그 검은 테이프 안쪽에서 검출된 오일 성분 아주 특이하더군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윤활유가 아니라 1970년대에 생산된 독일제 빈티지 총기 손질유입니다. 국내에 몇 병 없는 희귀품이라 추적하기 아주 쉬웠습니다. 마 대령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자 수사관은 맥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당신 관사 압수수색 결과 취미방 진열장에서 똑같은 성분의 오일병이 발견됐습니다. 지문까지 선명하게 찍힌 채로 말입니다. 게다가 테이프 접착면에서 당신의 지문이 3개나 나왔어요. 장갑을 끼고 작업하다가 테이프가 엉겨붙어서 잠시 맨손으로 떼어낸 흔적이죠. 이래도 누군가의 음모라고 우길 겁니까? 과학적 증거 앞에 마 대령의 궤변은 힘을 잃고 바스러졌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폭탄에서 수거한 메모리 칩에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 복구되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복의 김 사장, 이번 차세대 엔진 기술 특허건은 내가 처리했으니 입금이나 확실히 해.
그 멍청한 정비사 한진수 간첩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으니 걱정 마. 감옥에서 썩다가 화병으로 죽게 내버려 두면 영원히 입을 다물겠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마대령의 그것과 일치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한얼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저 제복 입은 악마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소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우리 아빠, 간첩 아니었어. 아저씨가 도둑질해놓고 아빠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살려내, 우리 아빠 살려내. 한얼의 처절한 절규는 정비고를 가득 메우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기석 사단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대령의 어깨를 짓누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마창수, 네가 사람이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기술자를 등쳐먹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들까지 죽이려 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내 놈이 단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사단장의 일갈에 주변의 참모들도 마대령을 벌레 보듯 경멸했다. 모든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마창수 대령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흐흐흐 하고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깟 기름쟁이 하나 희생시켜서 내가 성공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세상은 원래 힘 있는 놈이 지배하는 거야. 너희들도 다 똑같잖아. 깨끗한 척하지 마. 나만 당할 순 없어. 절대 나 혼자 죽지는 않아. 그는 죄책감은커녕 삐뚤어진 욕망을 배설하듯 쏟아내며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성을 상실한 마 대령은 갑자기 옆에 있던 헌병의 허리춤에서 호신용 3단봉을 기습적으로 빼앗아 들더니 주변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다 비켜.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희번덕거렸고 좁은 정비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헌병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미친 듯이 휘두르는 쇠몽둥이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마대령의 시선이 구석에서 울고 있는 한얼에게 꽂히자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쥐새끼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내 놈부터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가 한얼을 인질로 삼거나 해코지하려는 찰나 박기석 사단장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지만 마대령은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라 사단장을 향해서도 쇠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비켜, 늙은이는 꺼져. 안 그러면 당신도 죽어. 박기석 사단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마대령을 노려보며 태산 같은 위엄으로 그를 꾸짖었다. 내 부하를 해치고 죄 없는 아이까지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은 군사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내 손으로 직접 군기를 확립하겠다. 사단장은 정복 상의 단추를 천천히 풀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는데 백발의 노장이 뿜어내는 기세는 폭주하는 마 대령조차 순간 움찔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마 대령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쇠몽둥이를 사단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죽어, 다 죽어버려.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박 사단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70에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반격을 준비했다. 전설적인 무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마창수 대령이 휘두른 묵직한 3단봉이 공기를 가르며 섬뜩한 소리를 냈지만 박기석 사단장은 마치 미리 궤적을 읽은 듯 상체를 가볍게 뒤로 젖혀 공격을 흘려보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연함과 반사신경에 숨죽여 지켜보던 부하들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 나왔다. 박 사단장은 젊은 시절 전군 태권도 대회 3연패를 달성하고 태권도 공인구단의 경지에 오른 무술의 고수였으나 그동안 덕장으로서의 온화한 모습에 가려져 그의 무력이 잊히고 있었을 뿐이었다. 첫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도끼가 오른 마대령은 다시금 몽둥이를 치켜들고 찌를 듯이 덤벼들었지만 그것은 박 사단장이 기다리던 빈틈이었다. 박 사단장은 번개처럼 파고들어 마대령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관절의 역방향으로 비틀어버리는 호신술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마대령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삼단봉이 바닥에 떨어져 챙그랑 소리를 냈고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대령은 포기하지 않고 짐승처럼 박 사단장의 허벅지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는데 이미 군인의 품격을 상실한 그의 추한 모습에 박 사단장의 눈에는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졌다. 박 사단장은 몸을 축으로 회전력을 이용해 발 뒤꿈치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태권도의 필살기 뒤후려차기를 장렬시켰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대령의 고개가 젖혀졌고 그는 허수아비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널브러진 마창수 대령의 입에서는 피거품과 함께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왔고 그는 충격으로 인해 초점이 풀린 눈을 껌뻑이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쓰러진 자리는 아까 한월이 지적했던 브레이크 오일과 부식제가 흘러나와 흥건하게 고여있는 곳이었는데 마대령의 얼굴은 자신이 사단장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독성 물질 범벅이 되어버렸다. 박 사단장은 쓰러진 마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군합발로 지그시 밟으며 완벽하게 제압했다. 박 사단장은 밟고 있는 발에 힘을 주며 마대령의 얼굴을 오일 웅덩이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붙였는데 코를 찌르는 역한 산성 냄새가 마대령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맡아봐라, 마창수. 이것이 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탐욕의 냄새다. 네가 뿌린 독이 이제 네 얼굴을 썩게 만들고 있구나. 이 역겨운 냄새가 바로 내 놈의 썩어 빠진 인격 그 자체다. 사단장의 서리빨 같은 일가레마 대령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쳤지만 거대한 바위 같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월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악인이 처참하게 응징당하는 모습에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헌병들 역시 평소마 대령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왔던 터라 사단장의 통쾌한 참교육에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진 곳에 다시 질서를 세우는 엄중한 심판의 의식과도 같았다. 박 사단장이 발을 거두고 뒤로 물러서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반항불능 상태인 마대령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방금 전까지 사단 참모장으로서 위세를 떨치던 그는 이제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정비고를 나가는 그의 등 뒤로 병사들의 싸늘한 경멸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다. 소란이 정리되자 박 사단장은 흐트러진 정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고 거친 숨소리 하나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한월 앞에 섰다. 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친손자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위로했다. 많이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저 나쁜 아저씨는 다시는 너와 네 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무서운 괴물은 내가 쫓아냈으니 안심하렴. 한월은 사단장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아빠처럼 슈퍼맨 같았어요. 소년의 순수한 찬사에 박 사단장은 허허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그 모습은 삭막한 군부대 정비고를 따뜻한 인간미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악은 처단되었고 상처받은 영혼은 비로소 치유받기 시작했다. 마창수 대령의 몰락과 함께 제22 보병사단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고 정비고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사필 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처럼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외침과 노장군의 결단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대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심판과 한어리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일뿐이었다. 마창수 대령의 구속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국방부 특별수사팀은 그의 여죄를 캐내기 위해 관사와 집무실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그곳에서는 방산 비리 업체와의 검은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10년 전 한진수 씨가 개발했던 차세대 엔진 기술의 원본 설계도와 특허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 대령이 한진수 씨를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보낸 뒤 기술을 가로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마창수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친필 장부들이 증거로 제시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가 다 했다. 한진수는 죄가 없다. 그 멍청한 놈이 내 제안을 거절해서 손을 쓴 것뿐이다. 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한 가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의 시나리오였기에 듣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군 검찰단은 마대령의 자백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재심을 청구했고 군사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 구 한진수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국가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어 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다. 라고 엄중히 꾸짖으며 국가 차원의 배상과 명예 회복을 명령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첩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숨죽여 살아왔던 한월의 억울함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박기석 사단장은 한월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무죄 판결문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정비 수첩을 건네주었는데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월아, 이제 너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였고 너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 사단장의 따뜻한 위로에 한월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아빠, 들려? 이제 우리 죄 지은 거 아니래. 라고 오열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다. 반면 희대의 악당 마창수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는 대령 계급을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제대 조치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상관살해 미수까지 저질러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명령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서는 마창수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며 그를 향해 쏟아지는 시민들의 야유와 비난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였다. 국방부는 마창수가 불법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말소하고 원작자인 한진수 씨의 명의로 정정했으며 그에 따른 기술료와 국가 배상금을 유일한 상속인인 한월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마창수가 빼돌린 비자금과 은닉 재산들은 전액 몰수되어 한월의 생활 안정 자금과 장학금으로 쓰이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거리의 불황자 신세에서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한월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되찾은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박기석 사단장은 갈 곳 없는 한월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자처했는데 그는 소년의 천부적인 재능을 썩히지 않고 올바르게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한진수 씨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월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군대에는 네가 좋아하는 기계들이 아주 많단다. 네가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사단장의 제안에 한월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한월은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깨끗한 교복을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학교에서도 특유의 예민한 청각과 손기술로 복잡한 기계들을 척척 분해하고 조립하여 교수들을 놀라게 했으며 리틀 한진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의 배경을 모르고 다가왔다가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착한 성품에 반해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한편 제22보병사단 역시 마창수의 잔재를 청산하고 환골탈태했는데 박 사단장은 기술직 군무원들과 정비병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계를 다루는 손이 거칠다고 해서 그 인격까지 거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전우의 안전이 지켜진다. 라는 사단장의 지로는 부대 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제 정비고는 기피부서가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부심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다. 정의가 바로 서자 조직 전체가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한월의 키는 훌쩍 자랐고 그의 실력 또한 일취월장하여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성장해갔다. 그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박 사단장의 관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친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다정해 보였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를 선물해준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행 시험장에는 최신형 K 3차세대 전차의 웅장한 엔진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많은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말끔한 정복 차림의 위관 장교 계급장을 단 늠름한 청년이 모니터를 날카롭게 주시하며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3번 실린더 압력 0.5% 상향 조정하세요. 배기음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됩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는 과거 위병소 앞에서 울부짖던 거리 소년 한월.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진 전문가 한월 중이었다. 한월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즉각 설정을 변경하자 전차의 엔진음은 마치 맹수가 포효하듯 더욱 강력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변모하여 시험장을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고위 관계자들은 역시 한중이의 귀는 신의 귀야. 기계의 마음을 읽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한월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 수치를 기록했다. 5년 전 기름때 묻은 손으로 구걸하던 소녀는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관람석 중앙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흐뭇한 표정으로 한월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전역 후 국방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기석 예비역 대장이었다. 한월은 박 장군을 발견하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장교 중위한월 박기석 장군님께 인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패기와 자신을 거두어준 양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기석 장군은 거수경례를 받는 대신 한월을 와락 끌어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딱딱한 군대 예법보다는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오늘 네가 지휘한 엔진 테스트는 정말 완벽했어. 네 아버지 한진수 씨가 꿈꾸던 기술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구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을 보며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실 게다. 장군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월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시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는데 박 장군은 한월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날 위병소 앞에서 네가 목숨 걸고 내 차를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그리고 너 같은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거야. 너의 용기 있는 외침이 나를 살렸고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살린 셈이다. 장군의 말에 한월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한월은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박 장군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이자 그가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던 보물 1호였다. 할아버지, 아니 장군님, 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제 귀는 남들이 못 듣는 소음을 듣지만 제 마음은 장군님 덕분에 세상의 따뜻한 소리만 듣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 능력으로 우리 군인들이 타는 전차, 장갑차, 헬기 단 하나도 고장 나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월이 주도하여 개발한 신형 전차 엔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었고 화면 속에서 인터뷰하는 한월의 듬직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앵커는 과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천재 정비사의 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라고 코멘트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에 환호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악인은 처벌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마창수는 TV 뉴스에서 한월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참한 말로를 곱씹으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속죄해야 할 운명이었다. 반면 한월은 박 장군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훈장을 바치며 아빠, 나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속삭이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내레이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한월이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러운 옷차림 속에 감춰져 있던 천재 소년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은 박 장군의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편견에 가려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정의가 승리하는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충성.